여보, 걔 설마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간 거야? 첫째 사업이 결국 망했나 봐. 보증은 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이야기 타겠습니다. 여보, 이거 경매 통지서예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우편물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강서구 가양동, 우리 집 주소가 적힌 법원 봉투였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였죠. 손에 든 봉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서 입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뭔가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선택 때문이었으니까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아들을 위해 이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아들의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 노후도 더 편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이 파국으로 몰고 갈 줄은.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을 지나는 가양대교 위의 차량들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이 집,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명절마다 가족이 모여 앉았던 식탁, 밤마다 아내와 차를 마시며 내일을 얘기하던 베란다. 이 모든 것이 2달 뒤면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말아먹었어요. 35 아들 민준이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 60이 다 되어서 집을 잃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식이 눈물로 매달리는데 그 꿈을 외면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한강변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저 아래 불빛들이 모두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노후였습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저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잃게 될까요?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1월 초, 겨울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이제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제 어깨 위에 올려진 그 손이 너무 가벼워서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2년 전, 그날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독립적이고 자기 일을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아들로 키우지 못한 어린 시절 때부터, 아님, 제가 아들에게 사업을 해도 된다고 허락했을 때부터, 아니 제가 아들을 너무 믿었을 때부터 이 파국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영등포의 본사를 중견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28년째였죠. 부장 직급을 달고 2년 후면 정년퇴직이었습니다. 연봉은 세전 8천만 원.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모으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하루는 평범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면
버스를 타고 발산역에서 5호선을 타고 영등포구청역까지 갔습니다. 출근길은 늘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그날 만날 거래처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34평 아파트였습니다. 15년 전 4억에 샀는데 현재는 시세가 9억까지 올랐습니다. 고객 노노를 열어볼 때마다 저는 뿌듯했죠. 제가 잘 선택한 겁니다. 지하철 9호선이라 교통도 편하고 인근의 학교도 가까워서 괜찮은 동네였으니까요. 대출은 1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월급으로 꾸준히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합쳐 150만 원씩 퇴직 전까지 보너스와 상여금을 쏟아부어 최대한 많이 갚고 퇴직금을 받으면 잔액을 한꺼번에 갚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혜숙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초기엔 일을 했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그만뒀고 그 뒤로 쭉 집안일만 했습니다. 아내는 알뜰했죠. 마트에 가면 꼭 할인 제품을 챙겼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찬을 직접 만들어 냉동실에 채워놓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한 달 생활비에서 충분히 적금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내가 없었다면 이만큼 모으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식은 둘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준이는 35이었습니다. 중견 IT 기업에 다니다가 3년 전 퇴사했죠. 아빠, 저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어요. 제 사업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죠. 저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딸 지은이는 32이었습니다. 대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은 현실적이었죠. 오빠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언제나 안정적인 것을 추구했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딸이 그런 성격이라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딸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회사에 갔고 저녁 8시쯤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회식이 있어서 10시가 넘기도 했죠. 주말이면 아내와 가까운 한강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곧 퇴직하면 뭘 할까? 여행이나 가볼까?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이라도 알아볼까? 그런 소소한 꿈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죠.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부장급이거나 임원급, 모두 정년을 몇 년 앞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우리는 주로 노후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지 않겠냐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지방에 작은 집을 사면 5억 정도 현금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정기예금으로 이자 수익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좀 더 기간이 필요했지만 대출이 없으면 크게 걱정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파트만 있으면 노후는 충분히 안정적일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계산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죠. 우리는 안전하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엔 부모의 돈을 당연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첫째 아들 민준이는 IT 기업을 그만둔 뒤 아들은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올랐고 SNS 마케팅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익은 없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35이면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인데 아들은 여자친구도 없었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정년이 다가올수록 저는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깼습니다.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정년 전에 잘리는 건 아닐까?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하나면 노후는 걱정 없지. 당연하죠. 당신이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건데. 당신 퇴직금만 나오면 대출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이 집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요. 아내의 대답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이 집만 지키면 돼. 이 집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 집에 대한 저의 확신이 나중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였죠. 아내는 시장을 보러 나갔고 집엔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아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저한테 큰 기회가 왔어요. 아들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사업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정성껏 만든 자료였죠. 시장 분석부터 사업 모델, 수익 구조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고가 브랜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3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이 시장을 계속 봤어요. 확실해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근데 문제는 초기 자금이에요. 아들은 빠르게 말했습니다. 흥분한 듯 했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진심이구나. 이번엔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3억이요. 재고 확보하고 물류센터 계약하고 마케팅 돌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3억. 제가 1년에 버는 돈의 거의 4배였습니다. 쉽게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저축한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민준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니? 아빠, 집 담보대출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이 아파트를 저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들어보세요. 지금 집 시세가 9억이잖아요. 대출 1억 5천 있으니까 담보 여력이 충분해요. 3억까진 아니더라도 2억 정도는 쉽게 나와요. 그리고 이건 투자예요. 투자. 제가 1년 안에 안정 궤도에 올리면 매달 수익이 나올 거고 대출금도 갚을 수 있어요. 아빠 퇴직하실 때쯤이면 제가 오히려 아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요. 아들의 말이 너무 확신이 차서 저는 순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은 실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은 명품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아들은 3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경험도 쌓았습니다.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장난이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부모란 그런 겁니다. 자식이 진심으로 원하는 걸 보면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3억까진 다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아들이 원하는 돈을 맞추려면 제가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면요. 만약 수익이 나지 않으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출 이자는 누가 갚습니까? 원금은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저녁 노을이 아파트 건물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현관문을 열었죠. 저는 아내를 도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함께 부엌에서 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민준이가 왔었어. 아, 그래요. 뭐 일 있대요? 사업 자금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아들이 말한 내용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죠. 글쎄요, 3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우리 이미 아파트 대출도 일부 남아 있어서 요새 대출도 많이 안 될 텐데. 그래도 민준이가 3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 이번엔 제대로 된 사업 같아. 근데 여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요.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더니 행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걱정되지만 동시에 아들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35, 이 나이가 지나면 새로운 시작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40이 되면 더 힘들어지죠. 취업 시장에서도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평생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원망하며 사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있는 아내도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척이는 소리도 들렸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유튜브에 들어가 쿠팡에서 명품, 브랜드 판매 수익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정말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도 있었고 성공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연 매출 10억을 달성했다는 기사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들도 저 청년처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틀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2번 만에 전화를 받았죠. 민준아, 아빠가 도와줄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정말요. 진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아빠한테 보답할게요. 꼭요. 그날 저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들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희망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었죠. 한 달 뒤,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큰 돈을 빌리는 일인데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준이와 지은이, 아내와 저. 4사람이 거실 소파와 식탁 의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민준이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지은이는 처음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 하는 거야? 둘째 딸 지은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화가 난 거죠. 아들 민주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봐. 시장 성장률이 연 15%야. 그리고 고가 명품 브랜드 수요는 더 높아. 내가 3년 동안 이 시장을 봤다고. 확실해. 오빠는 3년 동안 쇼핑몰에서 뭐 남은 게 있어요. 아빠 돈만 축 냈잖아요.
그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3년 동안 아들은 수익다운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용돈 명목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3년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죠. 그건 준비 과정이었어. 이번엔 달라. 뭐가 달라요? 결과는 똑같을 텐데. 지은이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정말 집을 담보로 잡으실 거예요? 그거 아빠 노후 자금인데요. 만약에 오빠 사업 망하면 어떡할 건데요? 아빠 곧 2년 뒤면 퇴직이잖아요. 지은아, 아빠, 저는 반대예요. 솔직히 오빠가 사업 감각이 있어 보여요. 3년 동안 한 거 보면 알잖아요. 차라리 다시 취업하는 게 나아요. 대기업은 힘들어도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습니다. 야, 넌 대기업 다니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나도 할 만큼 했어. 근데 자본금이 없어서 못 키우는 거라고. 이번만 제대로 된 자금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자본금 문제가 아니라 오빠 능력 문제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두 사람, 그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남매는 서로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걱정돼요. 3억이 만약 안 되면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당신 곧 퇴직인데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할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35 아들이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간절해하는데 제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밤새워서라도 할게요. 주말도 없이 일할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거절하면 아들은 평생 저를 원망할 거라는 걸.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평생 한을 품고 살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약했습니다. 부모로서 저는 너무 약했습니다. 알았다, 여보.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주어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1년이야. 1년 안에 안정 궤도에 못 올리면 정리하는 거다. 알겠지? 네. 아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제 앞으로 기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제 손이 차가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딸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쾅!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은 옳았습니다. 딸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믿어보자. 민준이가 이번엔 해낼 거야. 당신이 그렇게 믿으면 저도 믿을게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2주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양역 근처 은행을 찾았죠.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서류를 작성하고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습니다. 요새 대출이 안 돼서 3억까진 못 빌릴 줄 알았는데
제 신용과 주택 가격이 요새 계속 올라서 그런지 은행도 흔쾌히 대출을 해줬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3억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써라. 그리고 꼭 기억해. 1년이야. 네. 아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길거리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이 돈 우리 부부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준이의 사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가 명품 플랫폼은 오픈 3개월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실제 매출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정말로 매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해줬다고 했습니다. 특히 패션 전문 유튜버가 아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제품을 소개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 50만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주문이 폭주했다고 했죠. 아빠, 이거 봐요. 이번 달 순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아들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으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이면 연 1억이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출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잘했구나. 아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다고요. 자본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쳐있던 얼굴이 이제는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옳았구나. 아들을 믿어준 게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걱정하며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편히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다행이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저도 대답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다. 백화점과 입점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또 해외 브랜드와 독점 공급 계약도 성사됐다고 했습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 유통사였습니다. 그 브랜드의 한국 독점 판매권을 따낸 겁니다. 월 매출은 8천만 원을 넘어섰고 순이익도 더 늘어갔습니다. 아들은 매달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은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예요? 저는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안심했습니다. 대출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갚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 민준이 정말 해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 역시 대단하네요. 그날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걷는 게 길거리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가을, 민준이는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물류 담당 직원과 고객 상담 직원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의 10평짜리 사무실이었죠.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80만 원. 아들은 직접 사무실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사고 컴퓨터를 놓고 벽에는 회사 로고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 정도면 대성공이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네 사무실에 놀러 갔을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전화로 거래처와 통화하고
노트북으로 매출 현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됐구나. 아빠, 내년에는 매출 20억 목표예요. 그럼 순이익이 3억은 나올 거예요. 대출금 다 갚고, 아빠, 노후 자금도 따로 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라. 무리하지 말고. 아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진짜로요. 아빠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발산역 근처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당 5만 원짜리 코스였죠. 지은이도 함께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오빠에게 냉랭했지만 그래도 자리에는 나왔습니다. 오빠, 인정할게. 오빠 진짜 잘하고 있어. 그치. 내가 말했잖아. 나도 할 수 있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만인가요? 가족이 함께 모여 편안하게 웃으며 밥을 먹는 순간이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도 잘하자. 건배를 제안했고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이상 신호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계약 문제로 파트너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고 재고 회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품이 팔리는 속도보다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가격도 더 싸고 배송도 더 빠른 곳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아직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 이 안정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첫 번째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빠, 큰일 났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 중이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류 파트너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이유는 수익성 문제였습니다. 민준이의 플랫폼이 생각보다 물류 비용이 많이 들었고 파트너 입장에서는 적자였던 거죠. 고가 브랜드의 제품은 제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부피도 크게 포장하고 무게가 꽤나 나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류 비용은 훨씬 높았던 겁니다. 아빠, 괜찮아요. 다른 물류업체 알아보면 돼요. 민준이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잘 해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여러 물류업체의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비용을 2배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건당 3,000원이었던 배송비가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걸 감당하려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했는데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비슷한 플랫폼들이 여러 생겨났고 그들은 대량 물류로 배송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민 끝에 물류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늘어난 물류비는 회사가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마진이 줄어들었습니다. 월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 2번째 악재가 터졌습니다. 대기업들이 고가 명품, 브랜드 플랫폼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그 소식을 봤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민준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료 배송과
다음 날 배송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고객들은 당연히 큰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면 더 빠르고 저렴한 곳에서 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민준이의 플랫폼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송은 23일 걸렸고 무료 배송 기준도 5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대형 플랫폼은 3만 원만 사도 무료 배송이었죠. 2월 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뭐라고? 고객들이 다 큰 플랫폼으로 갔어요. 우리는 배송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 매출 8천만 원이었던 게 4천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순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재고는 계속 쌓여갔고 물류비는 매달 나갔습니다. 직원 2명 월급도 줘야 했고 사무실 월세도 내야 했습니다. 광고비도 계속 지출되고 있었죠.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이어 3번째 악재가 왔습니다. 직원 2명이 동시에 퇴사했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2월 월급을 3월 중순에 줬습니다. 보름이나 밀린 거죠. 직원들은 불만을 품었고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 저 지금 돈이 없어요.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죠. 민준아, 무슨 소리야. 지난달부터 적자예요. 재고 처리도 안 되고 광고비는 계속 나가고 저 지금 개인 카드로 돌려막고 있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개인 카드로 돌려막고 있다는 말은 이미 회사 자금이 바닥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이번 달만 2천만 원이요. 직원 월급이랑 사무실 월세, 물류비 합치면요.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년 뒤 퇴직을 대비해 모아둔 돈이 조금 남아 있었죠. 이건 저희 부부의 생활비였습니다. 퇴직 후 당장 쓸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으니까요. 이걸로 버텨라. 그리고 정리할 방법을 찾아봐. 아빠, 조금만 더 버티면요. 민준아, 이미 1년이 지났어. 우리 약속 기억하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적자였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손실이 났습니다. 재고는 계속 쌓였고 창고 보관료도 추가로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광고비를 더 올려서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광고비만 날릴 뿐 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매출이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이미 졌다는 걸. 여보, 우리 어떡해요?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통장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월 125만 원, 4월분과 5월분이 밀려 있었습니다. 총 25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민준이가 정리할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은 늪에 빠져 있었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6월, 저는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올해 안에 인력을 20% 감축해야 합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제 직급, 제 능력,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으니까요. 젊은 부장 한 명이면 저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했습니다. 그래도 2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제 청춘을 바쳤던 곳, 그곳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뒀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개인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카드 대출과 현금 서비스를 받아 회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의 일부를 아들에게 줬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7월, 민준이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재고를 헐값에 처분하고 사무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대출금 3억, 밀린 이자, 그리고 각종 미지급 비용들, 합치면 3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60살입니다. 퇴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이 돈을 갚는단 말입니까?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받아서 제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출금과 밀린 이자를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베란다에 서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대학 동기, 회사 동료, 골프 모임 친구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 그 금액은 나도 어렵네. 미안하네. 내 형편도 빠듯해서 말이야. 모두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형님과 남동생, 여동생이 있었죠. 형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형님의 대답은 냉랭했습니다. 그 돈은 나도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식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나이도 있는데 자식한테 왜 그렇게 휘둘려. 형님의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동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동생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형님,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 가정도 챙겨야 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요?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아서는 겁니까? 민준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죽어서 보험금으로요. 정신 차려. 이놈아, 부모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저는 아들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혼자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술 그만 마셔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이 왔습니다. 술을 마셔야 생각이 멈췄습니다. 새벽이면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끝내는 게 나은 거 아닐까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베란다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은행은 약속대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우리 집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안방, 베란다. 15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 차갑게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일단 월세를 알아봐야지. 저희는 경기도 외곽을 알아봤습니다. 부천, 김포, 인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변변한 곳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김포의 작은 투룸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이었습니다. 34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빌라 월세방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방 2개, 거실 겸 주방, 작은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사 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아내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냥 텅 빈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너무 좁았습니다. 34평에 있던 가구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파는 너무 커서 포기했고 식탁도 작은 걸로 바꿔야 했습니다. 침대도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실감났습니다. 민준이는 그 뒤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들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배달 대행, 공사장 일용직,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만 간간히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60이 다 된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을 헤맨 끝에 저는 아파트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월급 2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자존심도, 미래도. 부장이었던 제가,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던 제가, 이제는 아파트 경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택배를 받아달라고 하고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밤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고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다는 것을,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것을. 가끔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 17시간을 일합니다. 아내는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업주부로 30년을 살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처음 며칠은 서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밤에 집에 오면 신발도 못 벗을 정도였죠. 저는 밤마다 아내 발을 주물러줬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합쳐서 300만 원. 외식은 꿈도 못 꿉니다. 커피도 사 먹지 않습니다. 옷도 사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가끔 연락이 옵니다. 아빠, 죄송해요라는 문자만 보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입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준이가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송금합니다.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저는 그 돈을 받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도 힘들 텐데 이 돈을 보내느라 얼마나 아꼈을까요? 지은이는 결혼을 미뤘습니다.
부모를 도와야 한다며 매달 50만 원씩 보내줍니다. 아빠, 제가 지킬게요라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서 저는 제 실패가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느낍니다. 딸의 인생까지 망친 겁니다. 결혼을 미루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딸. 저는 그게 가장 미안합니다. 어제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다가 주소를 봤습니다. 제가 살던 그 단지였습니다. 몇 동 몇 호. 제 집 바로 옆 호수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곳이 제 집이었는데요. 15년을 살았던 곳인데요.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택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주민이 경비실로 와서 택배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을. 노후 자산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다는 것을.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노후를 포기하면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아들을 도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들에게 평생 짊어질 죄책감을 준 겁니다. 저 혼자 가난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아들까지 모두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 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는 도와줄 수 없다. 이 집은 우리 노후의 전부야.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내 힘으로 해라. 실패하더라도 그게 내 인생이야. 아빠가 대신 살아줄 순 없어. 25이면 모를까. 35이면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해. 부모가 노후 자금까지 포기하며 자식을 도와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60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저는 경비실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50대, 60대,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복을 입고 산책을 나가는 분들,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로 가는 할머니, 차를 타고 출근하는 중년 부부, 그들도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노후 때문에 걱정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집이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집만은 지키세요. 노후 자산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 사랑은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30 넘은 자식이 실패하는 것까지 부모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하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겁니다. 저도 망하고 아내도 불행하고 딸의 결혼도 망쳤고 아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때로는 거절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경비실에 앉아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침 6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낮 12시 택배를 정리합니다. 오후 3시 쓰레기를 치웁니다. 저녁 8시 아파트를 순찰합니다. 이게 제 하루입니다. 이게 30년을 일한 부장의 말년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과연 저의 선택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 집만은 지킬 거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집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노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년들이여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는 올해 56세입니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죠.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50대 직원들이 대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제 재산은 경기도권에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퇴직금이 2억 정도라서 총 현금이 3억 정도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애들 결혼식에 들어갈 비용이랑 학비와 취업 준비까지 생각하면 과연 현금 3억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나가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첫째, 결혼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그리고 둘째, 자취비용이랑 학비. 지금 우리 부부가 쓰고 있는 생활비. 은퇴 자금을 다 끌어다 쓰다 보면 몇 년도 못 버틸 거라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도 뒤지고 지역 신문 광고도 찾아봤죠.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0대를 구하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있어봤자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대기업에서 앉아서 일만 하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50 넘으면 끝이야. 이제 뭘 새로 시작하겠어. 동네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점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낮에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저녁에는 소주나 한잔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내 눈치도 보이고 애들한테 능력 없는 아빠가 되기 싫었죠. 큰애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도와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온통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50 넘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다가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시니어 재취업 설명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현수막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가볼까?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저는 다음 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강당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대부분 저처럼 50대, 60대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구나 싶어서 조금 위안이 됐어요. 강사분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강사분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바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무슨 인생이 바뀌어. 50 넘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강사분의 다음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취업하고 가장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50대 중반 이후 시니어들입니다. 저는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50대가 취업이 쉽다고? 농담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강사분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나왔는데 드론 조종사, 지게차 운전, 소방안전관리자,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대, 60대들의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들에겐 기회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강사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강사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현장직, 기술직, 관리직. 이런 분야는 오래 일할 사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더 중요하고 체력보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니어 여러분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옆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도 할 수 있을까? 강사분은 실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58세에 드론 자격증 따서 월 300만 원 버는 사람, 62세에 소방안전관리자 돼서 월 250만 원 받는 사람. 화면에 사진과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분들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게 더 바보 같았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막막한데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자격증 공부 좀 해볼까 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자격증? 지게차나 드론 같은 거. 복지관에서 설명 들었는데 할 만한 것 같아.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해보자.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걸 알아보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리고 수백 명의 시니어들의 삶을 바꾼 진짜 기회입니다. 준비 기간 길지 않고 취업 확실하고 수입까지 괜찮은 자격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1년 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복지관 설명회가 끝나고 바로 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50대가 많이 도전한다고 하길래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 과정을 등록했죠. 교육 첫날,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교육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많이 와 있더라고요. 교육생은 총 30명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사람은 딱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처럼 50대, 아니면 60대였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 분야가 정말 시니어한테 맞는 분야구나.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62세 박영수 씨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영수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대요. 그런데 60세의 현장에서 나오라고 해서 막막했다고 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더라고. 경비 일자리도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여기 왔어. 박영수 씨의 말씀을 듣는데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할 나이인데 세상은 우리를 늙었다고 취급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왔습니다. 50 넘으니까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때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강사는 교단 앞에 서서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최진수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55세에 도전에 지게차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사도 시니어였구나. 최진수 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지게차 자격증 따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사로도 일하고 건설 현장이나 공장 자재 하역할 때도 일합니다. 최진수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사는 칠판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가 유리한 이유라고 큰 글씨로 썼어요.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장직 안 합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드리는 일만 하려고 하죠. 저도 아들이 있는데 대학 나와서 IT 회사 들어갔어요.
연봉은 3천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사무직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교육생들이 웃었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어요. 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현장 전문직, 안전관리직, 기술직은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물류센터 가보세요. 지게차, 기사 구한다고 난리예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 조카도 대학 나와서 사무직만 고집하더라고요. 현장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강사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오래 버팁니다. 젊은 애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금방 그만둬요.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한 달, 2달 만에 사표 내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50대, 60대는 다릅니다. 한번 시작하면 몇 년이고 버티죠. 박영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 함부로 못 그만두죠.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람 뽑아놓으면 금방 나가버리는데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니까 고용주들이 오히려 선호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싶었어요. 강사는 둘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둘째, 여러분은 성실합니다. 약속 시간 지키고 맡은 일 끝까지 하고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젊은 애들은 대충대충 해요. 받는 만큼 일한다는 생각에 절대로 고용주를 배려해서 일하지 않죠. 교육생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일할 때 그랬어요. 늙은 사람들이나 회사 사정 생각해서 잔업하고 일 더하지. 젊은 놈들은 앞뒤 사정 생각도 안 하고 지하일만 하고 간다니까. 강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나이 든 분들을 선호해요. 주인 의식이 확실하니까요.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우리가 더 나아. 우리가 훨씬 믿을 만하지. 강사는 셋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셋째, 여러분은 단순 반복 업무도 잘합니다. 솔직히 젊은 애들은 단순한 일 못 견딥니다.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난리죠. SNS 보고, 게임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평생 그런 일 해왔잖아요. 오히려 익숙합니다. 박영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 볼 시간도 없이 일만 했죠. 교육생들이 다 같이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어요. 강사는 화면을 켜서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50대 합격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간절하니까요. 강사가 손가락을 펴 보였습니다. 정답입니다. 젊은 애들은 대충 공부하고 대충 시험 봅니다. 한두 번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보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공부할 작정이었거든요. 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시니어들이 도전하는 일자리들이 예전처럼 무조건 체력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드론 조종, 건물 소방안전 관리, 기계 조작, 이런 건 머리와 집중력이 더 중요한 분야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할만하겠다. 우리 세대야말로 이 분야에서 더 유리하구나. 쉬는 시간에 저는 박영수 씨와 함께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희망이 생기네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진작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박영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게차 운전기능사를 취득을 했지만 바로 일하기란 쉽지 않았죠. 너무 경력도 기술도 없는 제가 바로 일한다는 게 사실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와 취업, 특강 등 일정을 검색해서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 취업 특강에는 성공한 시니어 분들을 초청한 거였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전남 해남에서 오신 김철수 씨였습니다. 올해 57세시죠. 김철수 씨는 단상 위로 올라와서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눈빛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김철수 씨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공장에서 용접 일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죠. 그런데 작년에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6세였어요. 김철수 씨 목소리에는 그때의 막막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공감이 됐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나이도 있고 다른 기술도 없고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용접을 오래 해서 그런지 눈이 시리고 안구건조증이 심해져 더 이상 용접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애들에게 지원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교육생들이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집에서 놀면서 이것저것 알바를 알아봤어요. 편의점, 주유소, 경비, 닥치는 대로 알아봤죠. 그런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상태라 바깥에서 오래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농협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드론 방제 교육생 모집이라고요. 저는 처음엔 드론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뭔가 첨단 기술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50대 이상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회라도 가봤습니다. 김철수 씨는 설명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교육생 대부분이 50대, 60대였거든요. 그리고 강사가 직접 드론을 시연하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드론을 직접 날리는 걸 보니까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했던 터라 이거라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론 공부하고 실습하고 반복 연습했죠. 처음 한 달은 솔직히 힘들었어요. 용어도 생소하고 조종기도 어색했습니다. 드론 촬영 원스톱 신청이 뭐고 비행 승인 신청이 뭐고 다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교육생들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곧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습도 충분히 시켜 주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2달째가 되니까 손에 익었대요. 드론 조종이 제법 능숙해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드론이 이리저리 흔들렸는데 나중엔 제 손발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날려보낼 수 있었어요. 김철수 씨는 교육 과정을 마치고 초경량 조종자 자격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 시험은 한 번에 붙었고 실기 시험도 무사히 통과했대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해냈구나. 56세에 새로운 자격증을 땄구나. 김철수 씨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감동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농협 산하 방제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농업 방제 드론 조종사로 일하면서 월 400만 원 이상 벌고 있어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작업이다 보니 일하고 나면 보람도 느끼고 일이 많을 때에는 하루에 30만 원 이상 벌 때도 많았습니다. 교육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 30만 원이라뇨. 한 달이면 900만 원 아닙니까? 물론 비수기엔 일이 적긴 해요. 하지만 성수기에 벌어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수기엔 다른 일도 할 수 있고요. 김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김철수 씨 얘기를 듣고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강단에서 서서 발표한 사람은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박영희 씨였습니다. 올해 62세 여성분이죠. 박영희 씨는 가정주부로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박영희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보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박영희 씨,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교육생들도 모두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왔거든요. 저는 평생 주부로만 살았어요.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싫었대요. 애들도 각자 살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5시간 일하고 월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리도 아프고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박영희 씨는 한 달, 2달 버텨봤지만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싶었대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지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권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소방이냐고요.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않냐고. 그리고 누가 나이 많은 경력 없는 여자를 쓰겠냐고. 박영희 씨는 지인의 권유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됐죠. 소방안전관리자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요. 아,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체력 부담도 없고 실내에서 일하고 규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영희 씨는 바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주일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들었죠. 식당 일 마치고 학원 가는 게 솔직히 힘들었어요.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빵 하나 들고 학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영희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공부했습니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에서 산업기사를 따기 위한 학점을 취득하고 밤 11시까지 소방설비산업기사 문제집을 풀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쉬는 날엔 4시간씩 공부했답니다. 처음엔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젊을 때처럼 안 되니까 답답했어요. 그런데 반복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한 문제를 10번, 20번 풀다 보면 손에 익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3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이 소개해준 대형 마트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취직했어요. 일하면서 업무도 배울 수 있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지금은 월 250만 원 이상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도 규칙적이고 주말엔 쉬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도 체력에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희 씨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어서 기뻤고 오히려 용돈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 손주들한테 용돈 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머니로서 자존심이 생겼어요. 박영희 씨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강연 시간에는 최진수 강사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자격증 선택 4대 기준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니어에게 맞는 자격증을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일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펜을 꺼내서 받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 박영수 씨도 같은 자세였어요. 첫 번째 기준. 준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강사님은 첫 번째 기준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나이에 1년, 2년씩 투자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동안 수입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지치죠. 게다가 목표가 너무 멀면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한 교육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장비 기사를 도전하는 건 포기해야겠네요. 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일하려면 어려우실 겁니다.
건설 현장이나 납품 공장에서는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게차나 굴삭기 운전원들을 경력직을 선호하죠. 하지만 롤러, 불도저, 물류센터 크레인이나 스카이 같은 장비들은 어느 정도 조작만 숙달되시고 현장 견학 몇 번만 하셔도 업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게차나 굴삭기는 흔하지만 경험과 운전원의 능력을 요구하죠. 두 번째 기준, 체력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강사님은 두 번째 기준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솔직히 50대 넘어가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더라고요. 교육생들이 웃었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무거운 걸 들거나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고공 작업하는 건 힘들어요. 젊을 때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리입니다. 허리 다치고 무릎 다치면 그때부터는 일을 못해요. 옆에 있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무거운 거 못 들어요. 강사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계 조작이나 관리 업무 중심인 자격증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드론 조종과 같이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이 시니어가 하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소방안전관리는 대부분 실내에서 점검만 하죠. 저는 제 몸 상태를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허리가 좋지 않아요. 일할 때 삐끗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부담 적은 일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 실제 취업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강사님은 세 번째 기준을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격증만 따고 일자리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벽에 걸어놓고 구경만 하나요? 교육생들이 웃었습니다. 강사님은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자격증은 모두 실제 수요가 확실한 것들입니다. 드론은 농협이나 방제업체가 계속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도 자주 연락이 옵니다.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요. 항만물류센터에서는 크레인 운전 기사님들을 항상 모집합니다. 요즘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들 많이 사시죠? 그 물건들 다 항만물류센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강사님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무조건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해요. 안 두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 빌딩, 어디든 필요합니다. 박영수 씨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취업이 어렵지 않겠네요? 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격증 따고 일자리 찾느라 고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번째 기준. 월 최소 200만 원 이상 수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강사님은 마지막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한 기준이기도 해요. 솔직히 우리 나이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돼야 하잖아요. 월 100만 원, 15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여유 자금까지 생각하면 25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교육생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자격증은 모두 월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크레인 기사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드론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소방안전관리자는 250만 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강사님은 한 가지를 더 조언했습니다. 자격증 선택할 때는 본인 성향도 고려하세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면 관리직이 맞고, 혼자 집중하는 걸 좋아하면 기술직이 맞습니다. 본인한테 안 맞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제 성향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기계 다루는 게 편했어요. 공장에서도 혼자 작업하는 걸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드론이나 크레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강사님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준비 기간, 체력, 부담, 취업처, 수입.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격증을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크게 썼습니다. 준비 기간 6개월 이내, 체력 부담 적음, 취업처 명확, 월 최소 200만 원 이상. 이게 제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드론이라는 게 너무 생소했어요. 하지만 조종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고 농협에서 일을 준다고 하기에 취업처가 보장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강사님이 실제 드론을 교실로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크기가 노트북 정도였어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가운데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농업용 방제 드론입니다. 무게는 30kg 정도예요. 강사님이 드론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종기입니다. 강사님이 보여준 조종기는 스마트폰 화면 정도 크기였습니다. 게임기 컨트롤러와 비슷해 보였어요. 양쪽에 조이스틱이 있고 가운데 화면에는 드론이 보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조종은 간단합니다. 왼쪽 스틱은 고도와 방향, 오른쪽 스틱은 전후좌우 이동입니다. 게임기 다루듯이 하면 돼요. 저는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강사님 말대로 실제로 만져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밀면 옆으로 가죠. 다음 날 우리는 야외 실습장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운동장 같은 곳이었어요. 강사님이 드론을 날렸습니다. 드론이 윙 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운동장 위를 천천히 날아다녔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날아갑니다. 요즘 드론은 GPS가 달려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를 유지해요. 저는 신기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드론이 정말 제자리에서 떠 있더라고요. 마치 공중에 고정된 것처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조종기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실수해서 드론을 추락시키면 어쩌나 싶었죠. 강사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왼쪽 스틱을 위로 밀었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오, 올라가네. 신기했습니다. 제가 조종하는 대로 드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스틱을 앞으로 밀어보세요. 저는 오른쪽 스틱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밀었습니다. 드론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밀었나 봐요. 드론이 빠르게 날아가더니 경계선 근처까지 갔습니다. 아, 천천히요. 스틱을 뒤로 당기세요. 저는 당황해서 스틱을 뒤로 당겼습니다. 드론이 멈추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휴, 다행이다. 땀이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연습했습니다. 드론을 올렸다 내렸다.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가져오고 반복하니까 조금씩 감이 오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드론을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날려 보낼 수 있었어요. 강사님이 칭찬했습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이 정도면 실전에 나가도 됩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 56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구나. 한 달째 되니까 실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논밭에 가서 방제 작업을 해보는 거였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근처 농촌으로 갔습니다. 논 한가운데 드론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엔 방제용 드론이라서 좀 더 컸어요. 밑에 약통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약통에 농약이나 비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논 위를 날면서 골고루 뿌리는 거예요. 저는 조종기를 잡고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논 위를 날아갔어요. 그리고 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물줄기가 드론 밑에서 나와서 논에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나아가세요. 저는 집중해서 조종했습니다. 논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그 다음은 다시 왼쪽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빠짐없이 뿌렸습니다. 10분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드론을 착륙시키고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등에 분무기 메고 뿌렸어요. 하루 종일 걸렸죠. 그런데 드론으로 하면 설치하고 뿌리는데 까지 10분이면 끝납니다. 옆에 있던 박영수 씨가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네요. 우리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2달째 되니까 이론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비행 원리, 기상학, 안전 규정, 법규.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하나요? 한 교육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외우면 됩니다. 제가 족보를 드릴 겁니다. 강사님은 기출문제집을 나눠줬습니다. 최근 5년간 나온 문제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이걸 3번만 반복해서 풀면 붙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75점, 80점, 85점. 문제가 손에 익으니까 답이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셨죠?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험 봐도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시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긴장해서 잠을 설쳤어요. 시험장에 가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어요. 필기 시험이 먼저였습니다. 40문제, 50분. 저는 차근차근 풀었습니다. 다행히 연습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30분 만에 다 풀고 검토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점수는 82점.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들고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여보, 나 붙었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실기 시험만 남았습니다. 실기는 조종기술, 무선기기 취급법, 공지통신 연락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실제로 드론을 날려서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겁니다. 저는 연습장에서 매일 연습했어요. 같은 코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실기 시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드론을 띄웠습니다. 이륙, 전진, 좌회전, 우회전, 제자리 비행, 착륙. 모든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험이 끝났어요. 시간이 흘러 결국 최종 합격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해냈다. 56세에 드론 자격증을 땄다. 일자리 소개소에서 드론 조종사를 뽑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봤죠.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더 안전하게 조종합니다. 담당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급하게 하다가 사고 내요. 저희도 나이 드신 분을 선호합니다. 급여는 수습기간에만 200만 원. 그 이후에는 성수기 기준 월 350만 원. 그런데 저는 바로 취직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걸 배우는 학생이 된 거 같은 설레임에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한 것이죠. 드론 다음으로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가 크레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TV에서나 주변 지인들이 돈을 꽤나 잘 번다고 해서 자격증 취득과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싶어서 크레인 관련 취업 강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엄청 컸어요. 그런데 조종실은 작았죠. 그래도 실내가 깨끗하고 정말 멋진 조종사가 된 기분도 들었어요. 강사님이 조종실 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강사님이 엔진을 켰습니다. 부르릉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후크를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레버를 당기자 천천히 파레트를 위로 올렸습니다. 파레트가 공중에 떴습니다. 위에 짐이 실려 있었는데도 거뜬히 들어 올렸어요. 크레인의 재원에 따라 다르지만 작업 전에는 반드시 최대 하중과 와이어 로프의 절단 하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평생 못 들 무게를 기계가 쉽게 들어 올리다니. 그리고 다시 크레인 붐대를 제자리로 돌아와서 파레트를 내려놓았어요. 정확하게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워 보이나요? 한 교육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못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나요? 강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운전을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운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보다 쉬워요. 요새는 대부분 초과 중시 자동으로 모니터에서 경고 메시지가 뜨고 전후방 카메라가 잘 되어 있어 안전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거든요. 차만 몰 줄 알면 금방 적응할 수 있다니
나도 할 수 있겠다. 다음 주 크레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생은 15명이었어요. 대부분 40대, 50대, 60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해진 분위기에서 편하게 수업을 들었어요. 첫 주는 이론 수업이었습니다. 크레인의 구조, 작동 원리, 안전 수칙. 배울 게 많았지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일 어려웠던 건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었죠. 슬라게, 좌싱, 우싱. 지금 들어둔 생소한 단어들이었죠. 교재도 그림이 많아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둘째 주부터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크레인 운전석에 올라타는 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자, 엔진을 걸어보세요. 저는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걸렸어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운전하는구나.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오, 움직이네. 신기했습니다. 1시간 정도 연습하니까 조금씩 감이 왔습니다. 앞으로, 뒤로, 좌회전, 우회전. 반복하니까 몸에 익더라고요. 다음 단계는 짐을 싣고 내리는 연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크레인의 존재 이유가 바로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거니까요. 바닥에 팔레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상에는 보조자가 자재에 와이어 로프를 걸어뒀죠. 천천히 하세요. 정확하게 맞춰야 해요.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좋습니다. 이제 들어 올려보세요. 저는 레버를 당겼습니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올라갔어요. 팔레트가 공중에 떴습니다. 오, 신기하다. 제가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네요. 이제 저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팔레트를 내려놓았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팔레트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현장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강사님이 칭찬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 3주째 되니까 실전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인근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엄청 넓었어요. 축구장 몇 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있었죠. 짐을 싣고, 나르고, 쌓고, 한 크레인 기사분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나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랑 허리랑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월급이 400만 원이 넘으니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으세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힘쓰는 게 아니라 기계 조작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안전하게 일한다고 칭찬받아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당장 취업을 하진 않더라도 자격증은 미리 따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필기 접수를 했습니다.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필기 시험은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집만 열심히 풀면 붙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문제집을 5번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90점이 나왔습니다. 실기 시험은 작업형 시험이라 정해진 드럼통을 옮기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크레인에 올라탔어요. 드럼통을 정해진 위치에 올리고 옮기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도 금세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환호했습니다. 해냈어요. 살면서 자격증을 취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은퇴하고 나니 자격증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크레인 기사로 취업하진 않았지만 제가 교육장에서 만난 이상호 씨는 62세인데도 타워 크레인 기사로 바로 취업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이 무섭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조용히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타워 크레인은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 자재를 올리는 일입니다. 크레인 운전실에 혼자 앉아서 조작하죠. 체력보다는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월급도 350만 원 정도로 처음 하는 거 치곤 많이 줘서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수목진료 전문가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는 걸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참석했어요. 소방이라고 하면 불 끄는 일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불을 끄는 건 무서운데 점검하는 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요 업무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소화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 다음은 비상구를 점검해요. 잠겨 있지 않은지, 물건이 쌓여 있지 않은지, 그리고 스프링클러, 화재 경보기, 비상등, 이런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점검합니다. 한 교육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체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강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대부분 실내에서 걸어 다니면서 점검만 하면 돼요. 무거운 거 들 일도 없고, 높은 곳 올라갈 일도 없어요.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체력 부담이 없으면서도 안정적인 일이네요. 다음 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주 3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들었죠. 첫날 교재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안전관리, 배울 게 많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강사님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강사님이 실생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는 왜 빨간색일까요? 강사님이 질문했습니다. 한 교육생이 대답했습니다. 불이 빨간색이라서요? 강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비슷해요. 빨간색은 위험을 나타내는 색이죠.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 쉽게 눈에 띄도록 빨간색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게 이해가 됐어요. 저는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2개월째 되니까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소화기를 사용해 보는 거였어요. 우리는 야외 실습장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게 소화기입니다. 강사님이 빨간 소화기를 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강사님이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안전핀을 뽑습니다. 둘째,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합니다. 셋째, 손잡이를 꽉 누릅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강사님이 시연을 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향하고 손잡이를 누르자 하얀 분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원한 소리를 내면서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무게는 5kg 정도였어요. 들만했습니다. 저는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향하고 손잡이를 꽉 눌렀습니다. 푸슉하는 소리와 함께 분말이 나왔습니다. 오, 정말 나오네요. 신기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전에서도 할 수 있어요. 3개월째 되니까 현장 실습을 갔습니다. 실제 건물에 가서 소방시설을 점검해보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처 오피스 빌딩으로 갔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분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하는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건물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층마다 소화기를 확인했어요. 위치, 상태, 유효기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소화기 하나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전체 건물 점검에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비상구를 확인했습니다. 문이 잘 열리는지, 물건이 쌓여 있지 않은지, 역시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 점검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게 제 일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걸어 다니면서 체크만 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운동이 돼서 좋아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시험 준비는 4개월째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사님이 기출문제집을 나눠줬어요. 저는 매일 저녁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틀린 거 다시 보고 반복했죠.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숫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문제, 유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날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필기시험은 50문제, 60분이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풀었어요.
다행히 연습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기 시험까지 끝나고 2주 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해냈다.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한 번에 붙었습니다. 학원에서 취업 공고를 소개해줬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 건물, 공장,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목진료 전문가, 쉽게 말해 나무의사입니다. 이건 농사나 원예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에 대해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갔습니다. 식물보호기사는 농작물이나 나무의 병충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의사죠. 농민들이 우리 벼가 이상한데요 하면 가서 보고 이건 도열병입니다. 이 약을 치세요 하고 처방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박종철 씨는 경북 상주에 사시는 64세 분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대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직접 농사짓기 힘들어지니까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땄답니다. 농사 지은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병충해는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요. 박종철 씨는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식물병리학, 해충학, 농약학, 배울 게 많았대요. 하지만 실제 농사 경험이 있으니까 이론을 이해하기 쉬웠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병충해들이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외워졌어요. 박종철 씨는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농협기술센터에 취직했어요. 지금은 농민들 상담해주고 현장 나가서 진단해주고 처방전 써주는 일을 합니다. 월 300만 원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농민들이 고맙다고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식물보호기사는 준비 기간이 좀 길지만 농사 경험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년이 없어서 7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어요. 장황하게 직업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도전하시는데 좀 더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최종적으로는 드론 조종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퇴사 전만 해도 저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50 넘어서 뭘 하나, 이제 노는 수밖에. 매일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때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왔죠.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봤어요. 낮에는 동네 친구들 만나서 소주나 한잔하고 저녁엔 또 집에서 뒹굴고 아내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눈빛이 느껴졌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는 눈빛이요. 애들한테도 미안했습니다. 큰애가 결혼 준비 중인데 제대로 도와줄 돈도 없었거든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엔 바닥나겠다 싶었죠. 그때 제 머릿속엔 온통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50 넘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 이제 남은 건 경비나 청소뿐이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출근할 곳이 있으니까요. 일할 곳이 있으니까요.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근무지까지 30분 걸려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출장 가는 길도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도 일하러 간다는 게 행복해요.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주고 동료들도 저를 존중합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 순간이 정말 좋아요. 아,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저녁 5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놨어요.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처럼 한숨 쉬지 않아요. 오히려 웃으면서 말합니다. 오늘 일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밥맛이 좋습니다.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월말이 되면 급여가 들어옵니다. 통장에 한 300만 원 정도 찍혀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내가 번 돈이에요. 56세에 새로 시작해서 벌어들인 돈이죠. 저는 그 돈으로 아내한테 용돈을 줍니다. 100만 원씩요. 아내가 좋아합니다.
큰애한테도 결혼 준비 자금을 보태줬어요. 큰애가 고맙다고 전화했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에이, 나한테는 안 되겠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처음 설명회에 갔을 때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50 넘어서 무슨 자격증이야 하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됐습니다. 정말로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 김철수 씨, 박영애 씨, 이광수 씨, 최동욱 씨, 박종철 씨. 이분들 다 처음엔 자신 없어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가 되겠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취업이 될까? 다들 똑같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다 됐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격증 따고 취직하고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학력도 높지 않고 돈도 많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뭘까요?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시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작한 사람은 지금 일하고 있고 안 한 사람은 아직도 집에서 한숨 쉬고 있어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 아닙니까? 내일은 하루 더 늙고 1년 뒤엔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때는 더 힘들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더 기다리면 안 돼요. 드론이든 지게차든 소방안전이든 식물보호든 딱 하나만 정하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한테 말해보세요.